네, 뉴스 외전 속 경제 특화 코너 오아시스. 목요일에는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시장 현황부터 대응 전략까지 가이드해 주실 이동현 K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고객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나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한때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가장 많고요. 네네. 여기에서 뭐 자연스럽게 또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죠. 네네. 이 금리 얘기는요, 마침 오늘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금리 올리려나 아니면 더 두고 보려나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11개월째 연 1.5% 유지. 이 오늘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 금리 등 가격 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우려와 주요국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10월 들어 큰 폭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은 하되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역시 부진한 경기로 금리 인상하기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집값 때문이라도 금리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팽팽했는데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뭐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리에 대한 말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네네. 금리 여전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현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주요 이제 국내외 경제 연구소들도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 성장률을 지금 3.0% 이하로 계속 내려보고 있거든요. 점점 낮춰서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11월에 다시 또 이런 논의된단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켜놨다 이런 비유가 나올 정도로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상 압박이 이렇게 전방위로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달에 있을 올해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인상을 정말 하게 될지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 요인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기존에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집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거래 위축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말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 하반기 이후에는 1.5에서 고정돼 있거든요.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상은 시중에 있는 은행들의 그 실질 금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 5%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전문가 나오셔서 이게 부동산 영향만 얘기 나눴지만 사실 금리는 거시 정책으로 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명확해서 이 대외 여건이 뿌연 안개 속인데 다음 달 금통위 결정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청약 당첨이 워낙 힘들어서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 로또만큼 당첨이 힘든 걸로 생각되는데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 없는 사람들, 실수요자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 청약 제도를 다듬고 있죠.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확대되는 게 골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9.13 대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뭔가 상대적인 그 박탈감으로부터 어떤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은 집 있는 사람이 청약까지 받아가지고 자꾸 집을 더 늘리는 모양새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심지어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과거에는 집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집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들은 무주택 혜택을 안 주고 또 네. 무주택자들한테는 추첨제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75%를 따로 먼저 배정해서 추첨하겠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주택 우선 추첨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물량에 다시 또 할 수 있죠. 예, 재도전할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대학 입시로 치면은 수시 전형 다음에 맞습니다. 일반 전형 있는 거나 네.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확률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많이 무주택자의 높아지죠. 경우. 네. 누가 대상인가요? 집만 없으면 되나요? 아까 분양권, 입주권 얘기도 언급해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집이 이 기준일이 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이 이제 11월 이제 곧 말경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든요. 네, 네. 공급 규칙에 이제 주택 공급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 네. 근데 이제 그 직전까지는 뭐 관여 안 하되 공급 규칙 이후서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또 재밌는 이 관련된 뉴스가 바로 그 분양 시장이 지금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지금 청약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나 이제 보증공사 쪽에서도 아무래도 네. 지금의 당장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한테 좀 더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11월 이후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분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게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좀 더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분양을 미루면 이 공급, 요즘에는 이제 공급을 좀 하려고 하는 9.13 대책, 후속 대책이 그런 거였는데요. 공급이 훨씬 적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제 예정돼 있었던 분양들이 이렇게 뒤로 가는 줄줄이 거죠. 미뤄지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가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급이 사실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서울같이 몰리는 곳에 집이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무주택자들이 더 집이 없다는 거지. 네. 사실상 주택 공급률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100% 넘은 지 오래됐고요. 네, 수급이 또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과거 3, 4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분양했던 물량들이 올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생각하면 예년에 비해서는 분양 물량도 많이 늘었고 입주 물량도 예년 평균 20만에 거의 40만, 50만 가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공급이 전국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요, 어떤 제도가 개편되고 나면은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속담들이 자꾸 네. 나오는 게 제도가 바뀌어도 이 제도의 구멍, 네. 뭐 좋게 말하면 제도의 기회를 네. 잘 이해하고 찾아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에서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가지고 가점을 올리는 분들 가운데서 잘 찾아보면 네네. 부모님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부자인데 거기에 얹혀 살면서 네. 가점은 또 내가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라고 부르던데요. 네네.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부터는 금수저라는 게 결국은 논란이 됐던 게 아무래도 자기가 일해서 어떤 그 금전적인 걸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부모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집만 없으면 무조건 다 청약할 수 있는 걸 줬거든요. 네.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집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청약자도 3년 동안 세대를 이제 뭐 같이 실제 동거해야만 점수를 주는 네. 그런 걸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완전하게 또 금수저 얘기를 또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었지만 네. 이렇게 좀 강화됐다는 가점을 좀 강화시키면서 사실상 금수저라는 말이 좀 줄게끔 만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또 뭐 이거와 별개로 여하튼 간에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 9억 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 안 나와요. 9억 원 넘으면. 네. 결국은 거기에 따른 또 금수저 논란은 여전히 있겠죠. 네네. 고가 아파트를 과연 일반인이 대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모로부터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혜택이 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이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네. 분양 물량이 많이 있고요. 강남 네. 재건축 분양 물량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 분양 서울 서초구의 우성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489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돈도 사실 낮은 거는 분명히 아닌데 아니죠. 네. 근데 워낙 비싼 동네라서 맞습니다. 당첨만 되기만 하면은 네.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네.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다.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은 또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어쩔 수 다들 없고요.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글쎄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무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는 대출이 안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9억 원 넘는 게 서울의 주요 도심지 강남권은 다 넘는다고 봐야 돼요. 네네. 지금요. 방금 말해서 4,500만 원 넘어버리면 벌써 30평형대라고 말하는 것도 13, 14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게요.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로또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세는 평당 5천만, 5,500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단순 계산만 해도 청약만 받아도 5억 원 남는다는 장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더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주택자이지만 사실상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는 그 여러 가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런 점에 대한 사실상 어떤 보완 대책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현실이 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대출에 대한 그렇군요. 걸 막아놨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아까 이 부모님 부양 이야기 금수저 뭐 청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뭐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할 방법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만 예.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중요한 말씀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그런 예외 사항이 또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것도 또 그렇죠. 문제가 되는 예,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1차적인 거는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후적으로 좀 찾아보고 또 앞으로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네. 다만 그렇지만은 어떤 시든 간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그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금수저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또 방법을 아직은 하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점 얘기를 네네. 하면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도 짧고 네. 또 뭐 신혼부부일 때 네. 집을 잠시 가졌다가 또 무주택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네. 부분도 특별분양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가점이 낮으면 아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집을 노려라 막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분양가 생각 안 하고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그럼 나오고 말씀하시는 있나요? 게 이제 결국은 그 전에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집이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집이 없으면 됐어요. 특별공급도.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집을 한번 사고 팔았다든지 뭐 집에 대한 그 소유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제외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집이 집이 없어가지고 마련하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 우선적으로,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형으로 33, 4평 이상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요즘 흐름으로서 이렇게 많이 공급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아까 그 85제곱미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가 되어버리고요. 네. 투표가 일주고 그다음에 기타 뭐 광역시든 뭐든 전반적으로 우선 배정권이 이제 점차 추첨제로 이제 넘어가는 쪽에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단 당첨번만 되어보자 이러면서 뭐 본인의 그 자금이라든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주의 면적보다 훨씬 큰 거를 무리해서 사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건 당첨의 의의를 둔다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모양이 보기 안 좋은 또 좋게 나쁘게 말하면 또 투기 모양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청약 분양 뭐 계획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여부와 이 자격 요건을 좀 잘 따져보고 그렇죠. 계획을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엔 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전세 시장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 얘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더라고요. 10,000가구 가까이, 9,510가구. 맞습니다. 예, 가락시형 재건축 네. 아파트인데 입주가 곧 시작되면서 네. 그 일대뿐만 아니라 이 서울 전체 전세 파급 효과 가격에 있죠. 예,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 최대 서울의 그것도 강남권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송파 헬리오시티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공급 물량이라는 걸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던 분양, 네. 그다음에 입주 두 가지로 나눠요. 네네. 똑같은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흔히 혼재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양이라는 건 사실상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거주한 데가 3년이라는 그 공사 기간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를 못 느껴요. 하지만은 이 입주가 되면은 그거는 실제 이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생긴 거 들어갈 수 아닙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살아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때 뭐 잠실 1, 2, 3, 4단지 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반포에 있는 뭐 자일 에미안 다 그랬는데 네. 대단지가 거의 만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는 항상 전세 가격이 먼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상식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전세가 가다 보면 네. 이제 매매 가격이 들어가는데 지금 근본에 이제 또 약간 다른 거는 9.13 대책 영향으로서 고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양도세에 대한 그 세제 혜택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그 한도 축소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요건 2년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과거에 그냥 내가 매각하거나 전세 놓을 사람들도 그냥 내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또 오를 걸 기대하는 것도 보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 과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이 좀 적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워낙 물량이 많아요. 거의 만세대니까 제가 그렇죠. 연초에 이 잠실 일대 취재를 나갔었는데요. 네네. 그때 역전세난, 전세 대란 이런 거 걱정은 네네. 막 속으로 하시면서 겉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렇죠. 엄청 네.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조심하시겠죠. 네.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결국은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수도권 외곽에서 뭐 미입주 물량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 공급이 입주입니다. 네. 그 시기가 바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가 우리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네. 확대되는 게 우리가 3, 4년 정도 본다면은 이번에 사실상 서울에서 또 강남권에 가장 큰 대단지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네네. 내년, 내후년 계속 앞으로 3, 4년간은 이렇게 대단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실소유자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정말 내가 거기를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금리, 청약, 전세 시장 이야기까지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 금리 동결과 또 부동산 이슈까지 다 점검해 봤습니다. 이동현 부동산 자문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